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도 지금 비슷하게 느끼고 계실 것 같은 한 가지 감각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이 완전히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란의 군사시설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핵심 목표물들이 파괴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연이어 고위급 인사들을 잃었습니다. 이란의 군사적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만 보면 이것은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김진 앵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전쟁을 바라보던 방식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초기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타격합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집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초반 구도와 비슷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군사력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불과 몇 주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라크가 아닙니다. 이란은 훨씬 더 복잡한 나라입니다. 더 큰 나라이고 더 강한 내부 결속력이 있고 더 깊게 뿌리 내린 혁명적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외부의 충격을 버티는 방법을 터득해 왔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진행된 후 상황을 보면 그 예상이 얼마나 빗나갔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들은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적 타격은 분명히 이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주는 것과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 두 가지의 차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전쟁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승패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몇 개 파괴됐는가? 어느 쪽이 더 많은 사상자를 냈는가?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자, 하지만 현대 전쟁, 특히 강대국가, 중간 규모 국가 사이의 전쟁에서는 이런 지표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원하는 결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전쟁을 끝냈을 때 남겨지는 상황이 시작 전보다 나아졌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상황이 단순한 승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 자신도 이 전쟁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미국의 공식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핵 포기와 지역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사 타격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미국도 자신의 한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현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승리란 무엇인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은 그 불완전한 승리의 복잡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승리가 단순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고 미국도 자신의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란이 무언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수십 년간 믿어왔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란은 오랫동안 하나의 전략적 믿음 위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핵 능력에 충분히 가까워지면 미국은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꽤 합리적인 계산처럼 보였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한 나라에 대해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보면서 이란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핵 임계점에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방패가 된다고. 하지만 이번 전쟁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부숴버렸습니다. 군사 시설들이 타격받았습니다. 지휘 체계가 흔들렸습니다. 혁명수비대의 핵심 인물들이 연이어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오래 붙잡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진 앵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기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휘하는 두뇌를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들으면서 전쟁의 성격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지도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깊은 지하 벙커, 여러 기업의 경호 시스템, 이동 경로의 비밀 유지, 통신의 암호화, 이런 것들이 지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란도 그 방법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지도부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위성, 드론, 그리고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가 결합된 현대 전쟁의 방식은 그 모든 준비를 흔들었습니다. 위성은 이 14시간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정보 네트워크는 지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드론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어디에도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의 충격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방어 시스템의 논리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숨어 있으면, 우리가 이 정도로 분산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정도로 깊은 곳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의 전제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 임계점에 가까워지는 것이 억지력이 된다는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핵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지휘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면 그 억지력의 실효성은 훨씬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챕터에서 단순히 이란의 패배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경험한 것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 전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러시아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중국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기술이 전쟁의 방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았다면 기존의 안보 전략들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모든 나라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란의 충격은 이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안보 전략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불안정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어하는 기술과 공격하는 기술의 경쟁에서 지금 이 순간은 공격하는 기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 임계점에 가까워지면 미국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흔들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충격이 이란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이 전쟁 전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슬람 혁명수비대입니다. 수십 년 동안 혁명수비대는 이란 강경 노선의 상징이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위협, 미국과의 전면 대결 촉구, 협상보다 저항을 강조하는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이 혁명수비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이번 전쟁 중에 전혀 다른 종류의 말이 나왔습니다. 호르무즈는 안전해야 한다. 지역 안정이 중요하다. 저는 이 말들을 처음 접했을 때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안전을 말한다고, 지역 안정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경파가 평화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전쟁을 가장 강하게 원하던 사람들이 전쟁이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려면 이란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군사적 타격, 이것은 눈에 보이는 피해입니다. 시설이 파괴되고 인력이 손실되고 장비가 무력화됩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란이 수십 년간 상상하고 대비해온 종류의 압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 경험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경제 봉쇄, 석유 수출 차단, 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 공급망 절단. 자, 이것들이 결합됐을 때 그 효과는 폭탄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를 팔 수 없습니다. 석유를 팔더라도 그 돈을 환전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국내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란은 군사적으로 버틸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총을 든 병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도 그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김진 앵커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전쟁은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인내심의 전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의 전쟁에서는 군사력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경제가 버텨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란은 지금 그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평화를 말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군사적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이란을 구원할 수 있는가? 저항이 길어질수록 이란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전술적 후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이란의 전략적 사고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항을 통해 체제를 지키겠다는 논리, 강경함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겠다는 논리, 그 논리가 지금 경제적 질식이라는 새로운 압박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직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운영되어 온 체제가 노선을 바꾸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위기 앞에서는 가장 완고한 조직도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평화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란이 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문이 실제로 열릴 것인지는 다음 챕터들이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혁명수비대조차 평화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질식이라는 새로운 압박 앞에서 이란의 강경 노선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전쟁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의 주인공이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폭격기를 보내고 군함을 배치하고 제재를 가하는 미국, 그것이 이 전쟁의 중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동 전체를 가장 깊이 흔들어 놓은 것은 미국의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심어놓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전쟁 이전까지 중동의 많은 나라들은 이란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강하다고 봤습니다. 두렵다고 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를 가진 나라, 혁명수비대라는 조직화된 힘,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라크에 걸친 광범위한 대리 세력 네트워크, 이라는 중동에서 도전하기 어려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이란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김진 앵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 심어놓은 것은 피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피해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파괴된 시설, 손실된 장비, 사망한 인원, 이것들은 숫자로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다릅니다. 내부에 누군가 심어져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지도자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아무리 비밀스럽게 만든 시설도 어느 순간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숫자로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밀한 정보력, 상대방의 내부 깊숙이 침투하는 능력,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실행력, 이것들이 결합됐을 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회의실이 안전한지 모릅니다. 어느 통신 채널이 도청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부하가 정보를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의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조직을 마비시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행동하는 것이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폭탄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입니다.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란이 당한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침투 능력이 이란에게 이렇게 작동했다면 같은 방식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동 전체의 안보 계산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란을 두려워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나라들도 이번 전쟁을 통해 그 능력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현대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토를 점령하는 전쟁,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전쟁, 이것이 과거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내부에 침투하는 것,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 것, 조직의 신뢰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11세기 전쟁의 새로운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문법을 가장 능숙하게 구사하는 나라 중 하나로 이번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때로 실제 피해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란이 입은 군사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휘체계에 심어놓은 불신과 불안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체에 이스라엘이 심어놓은 심리적 경계심은 이번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지역의 정치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쟁의 가장 오래가는 유산은 파괴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전쟁의 가장 복잡한 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미국의 승리가 단순하지 않다는 이야기, 이란이 핵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강경파조차 평화를 말하기 시작한 변화,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동 전체에 심어놓은 두려움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불편한 결론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세계는 더 이상 예전의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 앵커가 이 시대를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상시 위기의 시대. 저는 이 표현이 처음에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들렸습니다.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냉전도 있었고 중동 전쟁도 여러 번 있었고 금융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들 이후에도 세계는 어떤 형태의 안정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은 그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상시 위기의 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기가 있다. 그 위기가 해결된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가 온다. 그 평화로운 시기가 다음 위기가 올 때까지 지속된다. 전쟁과 평화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전쟁이 끝나면 휴전이 옵니다. 휴전 중에도 봉쇄는 계속됩니다. 봉쇄 속에서 협상이 진행됩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드론 공격이 발생합니다. 협상이 타결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리고 그 순환이 반복됩니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가 새로운 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들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완전히 물러날 수 없습니다. 물러나는 순간 그동안 구축해온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흔들립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깊이 개입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장기 주둔과 전면전은 국내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란은 완전히 항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혁명 이후 수십 년간 유지해온 체제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혁명수비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적 질식이 계속된다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은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보여준 능력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동의 불안정이 계속되면 그것이 이스라엘 자신에게도 장기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중동 전체는 이 모든 것이 얽힌 새로운 질서 속에서 방향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의 한계와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상시 위기의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위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위기를 비정상으로 봅니다. 빨리 끝나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반복되고 길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경계심이 낮아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을 예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시 위기의 시대가 만들어내는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란 전쟁은 하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전통적인 전쟁의 문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승패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전쟁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모든 나라가 자신의 위치와 전략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변화를 직시하는 것. 이 전쟁이 단순한 중동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상시 위기의 시대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이유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